율곡 이지이원론. 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작은 마을을 물들였다. 이 마을에는 미묘한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호기심 많은 소녀 은영이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항상 우주의 근본 원리에 대해 생각하며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빛마저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서 은영이는 낯설고 신비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영아, 내가 찾는 답이 여기에 있어. 놀라서 목소리를 따라간 그녀는 고대의 책이 놓인 침엽수 그늘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 책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어요. 은영이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책은 타오르는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어서 만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는 마치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별자리의 배열처럼 우주를 관통하는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기는 지구상의 모든 날씨, 변화나 숲의 속삭임처럼 구체적이고 현상적인 세계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은영이는 이 철학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는 먼저 마을 어귀에 있는 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상인이 판매하는 물건들은 기에 해당하는 물질적인 것들이었으며 그 세일의 근본 원리는 이에 해당하는 신뢰와 공정함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개구쟁이 아이들이 사소한 장난으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은영이는 화해시키면서 이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희들의 장난도 이와 기로 설명할 수 있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난 속의 의도는 이고 그 결과는 기야. 의도가 올바를 때 장난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되지. 하지만 의도가 잘못되면 결과도 나빠져.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겠네. 은영이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이해한 순간 그 주변의 공기가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영이는 다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는 자연의 법칙처럼 모든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고 기는 그 본질이 변화하며 드러나는 삶의 흔적인 것을 자신이 마을 사람들과 나눈 대화들이 마치 별들이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이루듯 기의 의미가 다른 이들에게 높아져 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졌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마을은 작은 우주가 되어 모든 만물이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그 본연이 아름다움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은영이는 자신이 밤하늘의 한 별처럼 이기의 언론의 철학을 통해 온 마을의 빛을 전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밤하늘을 바라보는 또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 작은 별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기와 기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할 것입니다. 은영이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적한 마을에 살던 철학자 쿠루는 그의 이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선언적 범주라는 우리가 경험하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어렸을 적에 겪었던 흥미로운 모험담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쿠루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채로 숲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숲은 경계 없는 초현실적인 장소처럼 보였고 나무들은 마치 서로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방향 감각을 잃고 불안감에 휩싸인 채 며칠 동안 숲속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쿠루의 머릿속에서 뭔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그때가 자신의 생일이었고 해가 지고 있을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눈앞에 펼쳐진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공간에 대한 감각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쿠루는 마치 보이지 않던 지도가 그의 머릿속에 켜진 것처럼 집으로 갈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쿠루는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그가 나중에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던 것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그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였고 그 덕분에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개념이 단순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나중에서야 칸트의 선험적 범주 이론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경험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쿠루의 설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루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식이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쿠루의 모험담은 단순한 기념비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수많은 선험적 범주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 경험을 넘어 인식을 확장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칸트의 철학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철학적 사유가 일상 속에서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유명한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오도리온이었고, 그가 만든 조각상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에오도리온의 작품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어떤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조각을 보는 것이 마치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에오도리온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조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오도리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인론을 완벽히 구현한 조각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마을에서 가장 좋은 대리석을 구했습니다. 이 대리석은 눈부시게 하얗고 별이 고와서 조각하기에 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조각상의 진료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구체적인 이미지 그리는 두 손을 하늘로 뻗고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 형태는 고대 그리스의 완벽한 비율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그 조각상의 형상인 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에오도리온이 그려내는 디테일에 감탄했고, 그가 만들어가는 형상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닌 생명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의 작용인은 바로 에오도리온 자신이었습니다. 대리석을 조각기 있는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그의 일관된 열정과 기술로서 대리석은 서서히 인간의 형상을 갖춰갔습니다. 그는 낮이든 밤이든 조각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가 도끼질할 때마다 대리석에 섬세함이 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오도리온은 이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각상의 목적론적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조각을 통해 매일 눈을 뜬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조각상을 본 사람들은 각자의 꿈과 목표를 상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금 찾기를 바랐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완성된 조각상은 마을 중앙 광장에 세워졌고, 마을 주민들은 그 조각상을 보며 각자 다양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조각상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에오도리온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사람들은 그의 작품 속에서 각자의 삶 속 4가지 원인을 항상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에오도리온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종종 광장에 모여 조각상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4가지 원인론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었고, 에오도리온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영원히 남길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행복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항상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리였고, 그는 마을의 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리는 존 스튜어트 밀의 행복의 원리를 신봉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회관에 오래된 지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교체 공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마을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모두가 지출을 조금씩 감수하거나 마을의 아름다운 공원 중 하나를 없애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는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지붕 수리는 필수적이지만 공원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공간이야, 없애면 안 돼 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공원의 일부를 없애더라도 회관은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니 우선시해야 한다 라고 맞섰습니다. 아리는 회의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의견을 경청한 결과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행복의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여기서의 문제는 단지 예산이나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행복을 경험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공원을 잠시 동안 줄이는 것이 모든 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공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원에서 획득하는 행복과 회관에서 얻는 행복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만족을 줄지를 생각해 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아리의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공원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대신 다른 대안들을 동시에 탐색하여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이 더 자주 자원봉사를 하기로 해서 회관 공사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의 회관은 안전하게 수리되었고 공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행복의 원리는 마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때로는 개인의 작은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 서로를 돕는 법을 익혀 나갔습니다. 결국 행복의 마을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남았습니다. 아리는 여전히 마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루기 위해 미소 짓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이야말로 아리에게는 그 어떤 이론보다 값진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